1876년 조선 역사에 아주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바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 1875년 일본의 운요가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했고요. 바로 그 다음에 1876년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조선에 이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뭘 요구했을까요? 그 수교? 네, 바로 개항입니다. 개항. 그냥 그 이제 항을 열어라. 우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본의 요구로 조선은 처음으로 부산, 원산, 인천의 항구를 순차적으로 열어야 했습니다. 결국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의 개항을 지켜본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세계 열강들 역시 자기들도 통상 원한다라고 하면서 조선한테 통상 수교를 요구했고 조선은 차례차례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고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종은요, 우리도 빨리 선진문문을 받아들이고 군사적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고종에게 필요한 인물 누구였을까요? 아, 조금 더 네.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네. 아, 우리도 세져야 돼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는. 뜻이 같은 사람들. 예, 그런 신하들. 바로 고종과 같은 그런 개화 사상을 가진 젊은 신진 관료들이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해가 되시죠? 네. 5명? 자, 그중 대표적인 인물, 네, 바로 김옥균. 김옥균이었습니다. 김옥균은요, 어린 시절부터 이 언변이 좋아가지고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머리도 비상해가지고요, 22살 어린 나이에 과거에 장원급제합니다. 우와. 그렇게 만나게 된 인물, 바로 조선의 왕 고종. 고종. 그는 이 근대화가 목표였던 고종과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옥균은 고종의 총애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한 몸에 받는 그런 신하가 될 수 있었죠. 자, 그렇게 개화파 관료들과 만나게 된 고종. 이 고종은요, 본격적으로 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듭니다. 고종은요, 이 조선의 근대화 정책을 총괄할 기관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합니다. 자, 이 통리기무하문 산하에는요, 12개의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 부서들은 외교, 통상, 무역, 군사 등 정말 근대화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죠. 이 고종은요, 특히 통리기무하문을 통한 군대 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왜냐면 더 세져야 되니까. 그렇죠. 힘을 키워야 힘을 길러야 되니까. 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통리기무하문에서 내놓은 야심찬 국방정책, 별기군의 창설. 와, 이거랑 다 시험에 많이 다 나오는 들어오죠. 건데 별기군. 기억이 이제 다 예. 납니다. 구식군대, 신식군대. 자, 동현 씨, 예. 이 통리기무하문에서 이제 조직했던 그 별기군은 기존 군인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딱 봐도. 특수부대 창설이죠. 오, 예. 신무기 예. 연습하고. 역시. 예. 특수부대. 자, 먼저 별기군은요,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근대식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별기군의 무기 역시 그동안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총 같은 신식 무기들을 제공합니다. 오. 자, 그렇게 고종과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의 뜻대로 조선은 조금씩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던 1881년 고종은 김옥균을 급하게 찾습니다. 자, 이 고종이 김옥균을 왜 급하게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 바로 김옥균을 해외에 파견 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선진 문물들을 좀 보고 배워와라 라는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이네요. 그렇죠. 자, 고종의 명을 받은 김옥균, 그 김옥균이 가야 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일본? 일본. 맞습니다. 일본입니다. 1881년 12월
김옥균은요 근대화된 일본의 실상을 배우기 위해서 이 도쿄와 당시 일본 외교 중심지였던 나가사키로 가게 됩니다. 김옥균은요 일본의 조선소와 제련소 탄광을 순서대로 둘러봅니다. 그런데요 눈앞에 보인 그 채굴 기계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조선에서는 사람이 막 수작업으로 하던 일을 일본에서는 기계로 막 돌려가지고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김옥균은요 조폐국을 둘러보고 또 한 번 놀랍니다. 뭘 보고 놀랐을까요? 지폐? 꺼내는 그렇죠, 기계. 맞습니다. 바로 지폐입니다. 지폐로 된 돈을 처음 보거든요. 당시 조선은요 동전만 있던 시기라서 김옥균에게는 정말 낯설고 신기한 상황이 계속해서 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겠네요. 너무 놀라는 진짜. 거예요. 천황을 중심으로 입헌 군주제를 시행하고 있던 당시 일본은요 차근차근 근대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임오년에 일어난 구인들의 난, 임오군난. 별기군이 생기면서요 전에 있던 조선의 군인들은 구식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별기군과 기존의 구식군인들의 대우가 완전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된 건 뭐였을까? 가장 문제가 된 건요 바로 월급 체납이었습니다. 아유. 무려 그렇지. 1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해요. 1년이나? 네, 당연히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구식군인들에게 무려 13개월이나 밀렸던 그 월급의 일부를 줍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13개월 만에 받은 그 쌀. 그런데 그 쌀에 겨와 모래가 엄청 섞여 있었던 거예요. 아. 일부 부패한 관리들이 그 쌀을 빼돌린 겁니다. 자, 문제의 이 쌀을 받은 구식군인들,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들은요, 평소에 자신들을 차별하던 관리들 집에 쳐들어가서요,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게다가 별기군을 훈련시켰던 그 일본 교관을 찾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이건 좀 잘못됐는데. 일본에서 난리 나겠네. 이후에는요, 일본 공사관도 불태워버립니다. 우와. 당시 구식군인들은 일본과의 근대화 정책이 큰 불만이었기 때문이죠. 분노한 군인들의 거침없는 행보로 조선 전체는 발칵 뒤집혀집니다. 이거는 자, 이런 상황에서 성난 구식군인들과 백성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 다음 행보로 향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궁궐 아까 나왔던. 맞습니다. 바로 고종이 있던 창덕궁이었습니다. 궁궐로 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명성황후가 이미 궁궐을 탈출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식군인들과 백성들은요, 고종에게 누군가를 다시 불러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누구였겠습니까? 그 고종 아버지. 누구? 흥선대원. 맞습니다. 이들은 고종의 개화 정책을 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흥선대원군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조선 조정의 실세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온 흥선대원군은요, 고종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칩니다. 지금 이 임오군란의 그 문제가 된 게 뭐였습니까? 별기군. 별기군 바로 폐지. 와 바로. 네. 그리고 통리기마문 폐지. 우와. 흥선대원군은요, 이참에 고종의 개화 정책 완전히 갈아엎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이걸 지켜본 고종과 김옥균, 당연히 절대 반대였겠죠.
흥선대원의 뜻대로 된다면 그들이 정말 그렇게 힘들게 추진했던 근대화 정책은 모두 수포가 될 수도 있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흥선대원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고종. 흥선대원군이 아닌 임오군란을 잠재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고종과 그 민씨 세력들은요, 당시 조선이 사대하고 있었던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합니다. 고종은 청나라 군대의 힘으로 봉기를 일으킨 구식군인들과 백성들을 진압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 고종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청나라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엄청나네. 자, 여기서 문제. 네. 이제 이때 청나라가 저지른 만행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청나라 군대는 창덕궁을 수비하던 조선의 구식 군인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명성황후도요, 2달 만에 겨우 다시 궁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임오군란 후에도요, 이 청나라군 3,000명은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주둔을 해버렸죠. 그렇죠. 발목이 지금 잡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에 돌아와 임오군란의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본 우리의 주인공 누구? 김옥균. 김옥균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 너무 초조한데요, 그러면 진짜. 근데 지금 청나라도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착잡했겠죠? 네. 병자호란 때부터 사대하던 청나라가 결국 군대까지 주둔시키면서 철수하지 않고 내정 간섭하는 모습. 김옥균은 청나라에 대한 거부감이 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옥균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청나라에 이어서 일본마저도 조선에 일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겁니다. 일본에게도요,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이 있었습니다. 임오군란 때 화가 났던 군인들이 아까 어디를 불태웠다고요? 맞아. 일본 공사관. 그리고 누굴 죽였다고요? 일본 교관. 교관. 그렇죠. 사실 일본은 이미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일본은요, 자신들이 입은 물질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일본인을 죽인 조선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내용들을 담은 제물포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물포 조약에 일본군을 파견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무포조야. 그러니까 일본은요, 자국민 보호하겠다, 이 명분을 내걸고 일본 군대를 파병했던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때 일본이 이미 조선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예, 일본도 조선을 침략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관 수비대라는 명목으로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킨 거죠. 근데 공사관 수비대면 우린 보통 한 100명, 200명 생각을 하잖아요. 1000명이 넘는 군대를 주둔시킨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 일본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구 국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일본이 먼저 당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당했던 침략의 기술을 이제 조선에 써먹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임오군란 이후 조선 땅에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와, 진짜 청나라 일본까지 그러니까요. 정신 없네요. 자, 그런데요, 이 제물포 조약 때문에 김옥균은 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사과하라면서 사죄의 사절단을 요구했거든요. 아. 이 사절단의 일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사람 누구? 김옥균. 바로 김옥균. 이미 일본을 시찰하고 온 경험이 있는 데다가 일본 인사들과 아까 친분을 많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김옥균은요 사절단으로 일본으로 향하면서 고종에게 뭔가를 얻어오겠다고 말합니다. 뭐였을까요? 용서. 용서를 받아오겠다? 네. 그거 너무 좀 그렇다. 아니면 뭐 돈을 얻어요? 맞아요. 돈? 바로 차관입니다. 차관. 청나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개화하자는 친청 세력인 온건개화파,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화하자는 친일 세력인 급진개화파, 이렇게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 결과요. 당시 청나라를 따르는 친청 세력이 강한 조선 조정에서 급진개화파 김옥균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좀 줄어들겠죠. 줄어들- 그렇죠. 좁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절망적 상황이 계속되는 이때 김옥균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김옥균에게. 아까 제가 조선의 주둔에 있었던 청나라 군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000명. 3,000명. 그런데 이 3,000명 중에 절반인 1,500명의 군사가 조선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아. 갑자기 왜? 아니, 선생님 청나라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1884년 8월 베트남의 지휘권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에서 전쟁, 청불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군대가 네. 필요했네요. 그렇죠. 이때 김옥균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이다? 기회다. 그렇죠. 김옥균은 지금이야말로 조선이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김옥균은요, 동료들과 함께 엄청난 계획을 준비합니다. 김옥균이 생각한 그 엄청난 계획, 바로 정변을 일으키기로 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럼 김옥균은 이때 이 시점부터 이제 쿠데타를 계획한 거예요? 아니요. 쿠데타 모의 자체는 1883년도에 일본에서 일본인 정치가들과 이제 교류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구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불 전쟁이 딱 터지고 조선에서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청나라가 어떻게 개입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굉장히 좋은 기회로 받아들인 거죠. 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군대. 그렇죠. 자, 이 정변을 계획하면서요, 그들은 이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김옥균이 도움을 요청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일본. 그렇죠.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비록 차관 도입은 실패했지만 김옥균은요, 일본 정계 인사들과 여전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1884년 9월 20일 김옥균은 다급하게 일본 공사관을 찾아갑니다. 자, 김옥균의 이 거사 계획 이야기를 들은 일본 공사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도와준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일본의 신식군인 100여 명을 동원해 주기로 합니다. 교수님, 일본이 그냥 도와준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 뭐 돈이라든가 땅을 달라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청나라를 몰아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김옥균의 뜻을 우리가 지지하겠다라고 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그러니까 일본의 이익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일본에서 100여 명의 군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변을 일으키기 위해 100여 명의 병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 김옥균과 동료들은요,
정변에 동원할 군사를 자체적으로 모읍니다. 아, 그렇게 모인 병력은요 모두 20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00명으로 돼요? 그렇죠. 자, 근데 김옥균에게는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오. 쿠데타를 실행할 때 고종의 제가만 받는다면 2,000명 정도의 조선 군대는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1884년 10월 17일 이날은 우정총국이 설립된 걸 축하하는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딱 좋지. 다 모이니까. 그렇죠. 그때가. 그렇게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불이야 하는 소리와 함께 온건계아파했던 민영익이 피투성이된 채 연회장으로 들어와 쓰러집니다. 혼비백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우정총국 연회장.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 김옥균은 동료들과 함께 다급히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황급히 갔던 곳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지금 우정총국에서 황급히 김옥균과 그들이 달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일본 공사관. 네, 일본 공사관이었습니다. 일본 공사가 100여 명의 군사를 변함없이 지원해 줄 것인지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사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김옥균과 동료들. 자, 다음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다음은 이제 궁궐? 바로 이곳입니다. 네, 고종과 명성황후가 있었던 창덕궁이었습니다. 자, 김옥균은요 고종 부부가 있는 침전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자, 교수님, 이 김옥균이 고종에게 이렇게 다급히 달려간 이유가 있겠죠? 예, 겉으로는 고종을 보호한다라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옥균이 고종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면 그래서 고종이 김옥균한테 너는 반역자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갑신정변은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옥균 입장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고종을 확보하는 게 제일 시급했던 거죠. 그래서 빨리 달려갔구나. 네. 자, 침전으로 들이닥친 김옥균은요 변란이 일어났으니 고종 부부에게 급히 몸을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옥균과 동료들은 고종과 상의도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정변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창덕궁을 뒤흔들며 꽝 하는 폭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총격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바로 김옥균이 부하들에게 시켜 묻어두었던 화약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폭발 소리에 화들짝 놀란 고종과 명성황후는요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자, 이러면서 김옥균을 따라 황급히 피신합니다. 이제 물어보는 것조차도 지금 그럼요. 그렇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김옥균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 바로 이 옆에 있는 경우궁이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굳이 창덕궁에서 경호궁으로 고종 부부를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창덕궁은 지금 면적이 어때요? 넓어요. 예, 아우 이렇게 넓습니다. 네. 그죠? 청나라 군이 이 궁궐로 들이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어때요?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요. 반면요, 경호궁은요 궁궐이 작고 좁습니다. 도현 씨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싸울 때 어느 쪽으로 가야 유리합니까? 딱 골목을 가야죠. 좁은 골목을 가야죠. 자, 일본군은요 경호궁의 대문 안팎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재필과 수십 명의 급진계아파 쪽 사람들 역시 경호궁 뜰 앞을 철통까지 지키면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자, 그렇게 갑신정변의 첫째 날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5인방이 계획한 대로 고종 부부의 신병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1884년 10월 18일 갑진정변 둘째 날 새벽부터 고종의 외침이 경우궁을 가득 메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임금께서 연거푸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라는 전교를 내렸으나 명을 듣지 않았다. 근데 왕의 말도 안 들은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김옥균이 청나라의 우호적이었던 온건개혁파 관리들을 살해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믿고 신임하던 측근 환관도 살해했습니다. 오. 김옥균은 이렇게 몇 명을 제거했을까? 총 7명. 권력의 핵심에 있던 7명이 하룻밤 만에 차례로 제거당한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고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게 원래 김옥균이라는 사람을 다시 봤을 것 같아요. 네. 와, 이렇게 악랄한 신하를 내가 데리고 있었다는 이런 느낌? 좀 믿기지 않는 정도로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너무 당황하는 그런 네. 어떤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계속 말렸잖아요. 예, 예. 말리는데도 이렇게 계속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일단 김옥균 등은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나라를 굉장히 증오하게 된 네.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와 가까운 입장에 있었던 친청파들도 얘네들은 사실상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라고 딱 죄악시하고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굳힌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고종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기어이 거리낌 없이 죽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와. 1884년 10월 19일 갑신정변 셋째 날 김옥균과 동료들은 내각 발표에 이어 쉴 새 없이 다음 단계를 밟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조선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갑진정변 개혁 정강. 김옥균과 급진개합하는 조선을 어떻게 바꾸고 개혁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개혁 정강을 발표합니다. 당시 발표된 개혁 정강에는요, 한 80여 개의 조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14개의 조항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런 요구하면 안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급진 개혁하는 사람들인데 그 쇄국을 하는 그 흥선대원군 데려와서 본인들이 좋을 건 없잖아요. 네. 이 질문 너무 좋은지. 왜냐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네, 저희 말씀드릴게요. 흥선대원군이 인질로 잡혀 있는 한 청나라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데려오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인질로 잡아가지고 지금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압박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오자는 거였죠. 예. 쉽게 말해서 정강 1조의 내용은요, 바로 청나라의 간섭을 완전히 벗어나 조선을 자주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신들은 매일 궁궐안 회의소에서 회의하고 왕에게 보고한 뒤 법령을 발표하여 시행할 것. 그러니까 중요한 회의를 고종 빼고 신하들끼리 진행한다는 겁니다. 조선은 어떤 나라입니까? 왕의 나라. 왕의 나라입니다. 왕조입니다. 와. 그리고 지금 법령을 발표하는 주체가 지금 누구로 보입니까? 왕이 회의하는 아니라 이 대신들. 회의한 대신들, 갑신정변의 주역들. 그렇죠. 맞습니다. 와. 조선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와. 자, 이 개혁 정강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고종. 고종이죠. 고종이죠. 김옥균과 같은 신하들을 아꼈던 만큼 아마 인간적인 배신감도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혁 정강을 발표한 그날 오후 김옥균과 동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바로 청나라 군사 1,500명이 창덕궁으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누군가 비밀리에 청나라군에 연락을 취했던 것이죠. 누구였을까요? 명성황후? 맞습니다. 바로 고종과 명성황후 세력들. 자, 이 갑작스럽게 청나라군과 맞서게 된 김옥균과 급진개화파 동료들. 자, 이들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전세가 김옥균과 동료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김옥균 편에 섰던 사람들이 청나라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조선의 군사들은요, 김옥균과 동료들을 완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판이 바뀐 거예요. 자, 이러면서 청나라 편으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덕궁을 점거하고 있던 일본군과 청나라 군사들이 남아있죠. 네. 결국 이 둘 사이에 소규모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청일 간의 교전에서 일본이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군의 퇴로는 안전하게 보장할 테니 철수하라는 일본과 청나라 사이 모종의 거래도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청나라 싸우다가 퇴각을 해버린 것이죠. 1884년 10월 19일 저녁, 결국 청나라군의 개입으로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을 3일 천하라고도 부르죠. 자, 그렇다면 김옥균과 정변의 주도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몰래 인천으로 가서 곧바로 일본으로 도망쳤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지금 청나라한테 쫓기고 지금 조선에서도 쿠데타를 일으킨 거니까 갈 곳이 거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도와줄 사람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선택한 곳은 바로 그에게 익숙한 어디? 일본.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1884년 10월 26일 김옥균은 동료들과 함께 일본에 도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김옥균과 이 동료들의 망명을 받아줬을까요? 그래도 계속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고위직을 일단 김옥균이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받아줬을 것 같아. 또 이렇게 인맥을 또 동원해서 했어. 네, 일본은 이들의 망명을 받아줍니다. 김옥균은 10년간 일본에서 지냈지만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합니다. 결국 김옥균은 일본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죠. 자, 김옥균이 찾은 다른 나라는 과연 또 어떤 나라였을까요? 다른 나라가 근데 청밖에는 없는데. 아까 사진에서 청에 있었잖아요. 근데 설마? 그렇게 싫어하던 그 청을 간다고? 맞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토록 타도를 외쳤던 나라 청나라였습니다. 교수님, 근데 왜 갑자기 김옥균은 거기 청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김옥균은 일본에서 나름대로 조선의 개혁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하나도 안 도와줘요. 오히려 김옥균 때문에 일본하고 조선 사이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골치가 아프게 되잖아요. 그래서 김옥균을 저기 태평양, 남태평양 저희 괌 근처에 있는 오가사와라라고 하는 섬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푸대접인 거죠. 인생이 참. 김옥균은
이제는 일본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청나라가 혹시 옛날엔 사이가 좀 안 좋았지만 이젠 나를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이제 고쳐 먹게 된 거죠. 그 일본이 너무 자기를 가둬놓고 이제 무시하니까 반대로 이제 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된 거네요. 그렇죠. 뭐 일본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야. 1894년 2월 17일 김옥균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상하이행 배를 탑니다. 김옥균의 곁에는요 측근 2명과 통역이 함께합니다. 며칠 후 상하이에 김옥균은 도착하는데요. 동행자들과 상하이에 있는 호텔에 거처를 마련합니다. 자, 그리고 상하이에 도착한 다음 날 김옥균은 호텔방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옥균의 방으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바로 김옥균을 따라 청나라로 함께 온 동행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같이 온 사람이에요? 네, 같이 온 사람. 그래요? 쓱 하고 방으로 들어온 이 동행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상한데. 김옥균이 그를 보며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끼는 사이 남자는 자신의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것을 확인한 김옥균은 경악을 합니다. 남자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총이었습니다. 김옥균이 경악에 물든 사이 남자는 김옥균을 향해 총을 쏩니다. 김옥균은 머리와 몸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김옥균을 저격한 남자의 이름은요, 바로 홍종우. 홍종우는 조선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학생 출신인 홍종우는요,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김옥균에게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김옥균이 상하이로 갈 때 동행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홍종우는 대체 왜 김옥균을 살해했을까요? 그러게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고종이 보낸 자객이었습니다. 조선 사절단이 왜 러시아로 갔는지 보려면요, 1896년 경복궁으로 가봐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당시 경복궁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2월 11일,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녘이었죠. 이 2대의 가마가 조용히 경복궁을 벗어나려고 움직이는 그 순간, 이 가마를 예의주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경비병들입니다. 당시 경복궁은요, 일본 교관에 의해 이 훈련받은 경비병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마꾼도, 그 가마 안의 사람도 엄청나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경비병들은요, 가마를 이렇게 힐끗 보더니 그냥 통과시킵니다. 사실 이 2 가마는요, 궁녀들이 타는 가마라서 경비병들이 의심 없이 궁궐 밖으로 통과시켜준 겁니다. 그렇게 이 경비병 시선에서 가마가 멀어질 무렵, 가마꾼은요,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온 힘을 다해 가마를 들고 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빠르게 달리던 가마는요,
아침 7시 반쯤 한 곳에 멈춰섭니다. 그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이곳은요, 서울 정동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공사관? 네, 대사 업무, 대사관, 아, 네네. 대사관 외교 업무 같은. 보는 곳. 네, 맞습니다. 아, 이 공사관 앞에 가마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러시아 공사가 황급히 나옵니다. 그때 가마에서 쓰개 치마를 쓴 한 사람이 내립니다. 그 얼굴을 러시아 공사가 보자마자 헉! 너무 놀랍니다. 왜냐? 그 사람은 사실 이런 복장으로 이곳에 올 리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바로 경복궁의 주인, 조선의 26대 왕 고종이었습니다. 이 경복궁에서 도망치면서 혹시라도 경비병과 일본 군대에게 들킬까봐 가마 안에서 여자 옷을 덮어쓰고 위장을 했기 때문이죠. 조선의 임금 고종이 새벽에 경복궁을 몰래 빠져나와서 외국 공사관으로 간 이 사건, 바로 아관 파천. 자, 일단 이 파천이란 말은요, 왕이 도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해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아관이라고 썼을까요? 아관 파천은요, 1896년 왕이 경복궁에 있던 경비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간 사건, 이걸 바로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고종이 탈출했던 경복궁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아까 아관 파천이 일어난 연도가 몇 년도라 그랬죠? 1896. 맞습니다. 1896년. 바로 그 2년 전, 그러니까 몇 년도? 1894년. 자, 이 1894년 조선에서 일어난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2년 전 벌어진 전쟁.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걸 놓고 싸운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벌어졌던 이 청일전쟁의 승자, 놀랍게도 청일전쟁의 승리는 일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조선 말기 일본은요,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나란 일까지 간섭합니다. 승리한 이후엔 조선에서 더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릅니다. 자, 그렇게 일본이 극심한 내정 간섭으로 이 고종의 숨통을 조여오던 그때, 아관 파천 4개월 전 경복궁에서는요, 정말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조선 국모 시해 사건, 을미사변입니다. 이 조선의 궁궐에서 바로 이 조선의 국모를 처참하게 살해하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럼 일본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 명성황후를 살해한 것일까요? 자, 이 고종과 명성황후가 바로 이 나라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이 심한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종과 명성황후는요, 일본을 견제할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그래, 한번 좀 손을 좀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던 겁니다. 조선은요, 이 고종과 명성황후 주도 아래 이 러시아에 은밀히 도움을 요청했고요,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눈치챈 일본. 끊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명성황후를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근데 교수님, 이 고종과 명성황후가 뭐 당시 뭐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주변국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를 끌어들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먼저 이제 미국을 끌어들여서 청나라나 일본의 압력들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미국은 돈이 필요해요. 경제적 이권만 관심이 있었지 외교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차선책으로 조선과 인접한 나라 중에 군사력의 최대 강국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요동반도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못 가게 방해를 해서 결국은 일본이 요동반도를 다시 중국한테 넘겨주는 거죠. 러시아는 조선이 독립국으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교사 용어로 하면 완충지대 역할인데 만약에 조선이 사라지고 러시아와 일본이 국경을 이렇게 맞대면 막대한 군사비가 들어가요. 맞아요. 러시아는 조선이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있어야 하네요, 딱. 그렇죠. 그 일본이 러시아 앞에서 깨갱 한 깨갱 거예요. 하니까. 이걸 보면 러시아야. 이렇게 하면서 명성황후와 고종이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이건 아니지 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사건이 안 지금 되는 벌어진 거예요, 지금. 네. 자, 이렇게 명성황후가 죽은 뒤, 살해당한 뒤 고종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무섭죠. 일본은요, 을미사변 이후 이 고종을 경복궁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 궁궐의 출입을 통제하고요, 24시간 철저한 감시를 합니다. 실제 고종은요, 매일매일 이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왜? 자는 사이 누가 나 찔러 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공포에 시달렸던 거예요. 공포가 얼마나 심했냐면 감금된 채 살았던 이 고종은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아관 파천이었던 겁니다. 자, 이 천신만고 끝에 일본이 장악한 궁을 탈출해서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고종. 자, 뒤늦게 일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어. 정말 국제적인 어떤 비난을 받을 거 알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까지 일으키면서 공을 들인 이 과정에서 갑자기 고종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였죠. 자, 이 러시아 공사관에 임시로 몸을 피한 고종. 그런데 당장 궁으로 돌아가기엔 좀 무리가 있었죠. 왜? 일본 군대가 아직까지 서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궁해야 할지 이 고민을 하던 상황에서 일본을 막아낼 수 있는 뜻밖의 돌파구가 하나 생깁니다. 자, 어떤 돌파구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 인물 아시나요? 니콜라이 2세? 아까 사진에 있지 않았어요? 아니었나? 아니, 이분 러시아 황제. 네. 맞습니다. 러시아 황제. 우와. 배신감. 러시아 왕제를. 이 사람은요, 바로 당시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입니다. 뭐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말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그가 갑작스럽게 즉위하는 바람에 2년 동안 미뤄뒀던 황제 대관식을 치르게 됐고요. 고종에게 참석해달라 라고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자, 고종은요, 이 기회를 통해서 조선을 구할 수 있는 도움을 러시아로부터 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이 환궁한 이후에 궁을 호위해줄 군사적 도움과 함께 일본이 강제로 지게 했던 그 빚,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정적 도움 등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야. 자, 이 조선의 안위를 위한 아주 중요한 협상을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서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종은요, 외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합니다. 조선 사절단, 이른바 조선의 외교 어벤져스를 구성하기로 했던 것이죠. 우와.
자, 이때 고종이 선택한 조선 사절단의 수장 과연 누굴까요? 이 사람입니다. 민영환. 자, 민영환은요, 바로 이 명성황후 집안이자 이 고종의 외가 친척이기도 했던 여흥민 씨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가문이었는데요. 이런 가문의 후광도 있었고요. 똑똑하기도 했습니다. 17살 때 과거에 급제합니다. 우리 이제 과거 알잖아요. 배웠죠. 쉽지 않은 거를 17살에. 그러니까. 고1 때. 아,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조정에 진출한 이후에는요,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2차례나 이 국방부 장관격인 병조판서를 지냈고요. 법무부 장관격인 형조판서를 거칠 정도로 정말 능력 있고 신망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또 이 민영환이요, 국제 정세에 굉장히 밝았나 봐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드나드는 클럽에 자주 나갑니다. 클럽이요? 바로 정동 구락부. 민영환이 활동한 곳은요, 정동 구락부라는 곳이었습니다. 서울 정동에 조직된 클럽,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교 친목단체였습니다. 자, 민영환이 정동 구락부에서 외국인들하고 교류하면서 정말 발빠르게 세계 뉴스도 듣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러면서 국제 정세에 굉장히 밝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고종과 명성황후가 정말 최측근으로 두고 굉장히 아꼈던 것입니다. 고종은요, 당시 자신이 최고로 신임하던 인물 이 민영환에게 조선 사절단을 이끌 특명 전권공사의 임무를 맡깁니다. 자, 이 특명 전권공사라고 하는 건요, 고종이 외교에 대해 정말 전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그렇죠. 믿음과 힘이네요. 그렇죠. 너의 말이 곧 나의 말이다 라고 모든 걸 다 부여하고 조선의 운명을 이 인물에게 맡긴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 대표로 러시아에 간 사절단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봤던 사진입니다. 낯익은 사진 맞죠? 네. 가운데 민영환 선생님이 보이네요. 공식 사절단은요, 총 4명으로 구성됐는데 한 명 한 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먼저 중앙에 앉은 사람이 바로 왕실을 대표하는 민영환 특명 정권공사입니다. 그 왼쪽 바로 이 수행원 윤초입니다. 관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요. 당시 귀했던 미국 유학파,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영어. 영어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어. 자, 그 옆에 있는 김등년은요, 중인 신분인데요. 이 사절단의 여정을 기록하는 역할로 동행하게 됩니다. 이미 책을 잡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남다르네. 우리가 뭘 하고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윗줄로 가면요, 혼자 양복을 입고 있는 조선이 제일 지금 멋있는 보일 것 겁니다. 같아. 네. 김도일, 김도일 지금 보이죠 지금? 네. 이 사람은요, 러시아 국적으로 러시아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러시아어. 러시아. 자, 이 윗줄 오른쪽에 잘 보시면 앳돼 보이는 사람 한 명은요, 바로 이 민영환 공사가 개인적으로 데려간 심부름할 소년이었습니다. 정말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정말 외교 어벤져스를 지금 만든 겁니다. 진짜 진짜 어벤져스네. 신기하다. 자, 이 조선의 운명을 품에 하는 민영환과 조선 사절단. 그때 민영환은요, 고종이 러시아 황제에게 전달하려며 맡긴 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는 문서였겠죠. 자, 민영환 역시 절박했습니다. 나라가 다시 온전한 조선이 되기 위해선 고종을 안전하게 환궁시켜야 했고, 그러려면 안전을 지킬 군사적 도움을 러시아로부터 반드시 받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무사히 이 러시아 황제에게 고종의 문서를 전달하고 조선이 원하는 요구를 잘 협상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던 거예요. 6월 초요, 민영환은요, 부푼 마음으로 조선의 요구를 협상할 수 있는 사람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외교를 담당하던 로마노프 외무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본다면
외교부 장관. 실세 중에 실세를 만난 거죠. 뭐. 예. 사실 외교는 이 사람 통해서 가는 거니까. 그쵸. 그죠? 러시아 황실의 외교 협상 담당자인 만큼 막강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로마노프 장관과 한 자리에 마주 앉은 민영환 특명전권공사. 조선의 외교 특사와 러시아의 외무 대신이 실무 협상에 돌입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어떤 조항을 내밀었는지 내용 보시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조선 군대가 신뢰할 만한 병력으로 훈련될 때까지 국왕 보호를 위한 경비병을 제공한다. 러시아 군사 교관을 제공한다.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이 고종의 가장 큰 바람은요, 자신의 궁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민영환은요, 무엇보다도 군사적인 지원을 원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독립신문이 있는데요. 당시 조선이 러시아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라사, 즉 러시아 육군과 해군은 세계의 매우 엄한 법률을 군중에서 쓰는 거로 이런 학교에서 교육한 사관들이 조선 군사를 조련하거든 조선 군사도 휴모가 그렇게 속히 되기를 바란다. 조선군이 러시아군과 같이 엄격한 체계와 강인함을 가지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조선의 요구는 또 있었습니다. 나머지 조항 한번 보겠습니다. 고문관을 제공한다. 국왕 측근에서 국내부를 위한 고문 1명, 내각 고문 1명, 광산과 철도 고문 1명 등이다. 4번, 조선과 러시아 두 나라의 이익이 되는 전신선의 연결, 즉 전신 문제 전문가 1명을 제공한다. 자, 그러니까 군사적인 도움과 함께 조선은 근대화를 위한 각 분야 전문가 파견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일본 빚을 청산하기 위해 300만 엔의 차관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경제적 자유도 중요했습니다. 300만 엔이요, 지금으로 치면 약 한 3천억 정도. 3,500억? 네, 3천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나라 당시에 예산이 1년 예산이 500엔에서 600엔 사이밖에 안 돼요. 어우.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건데 고종은요, 일본이 억지로 지게 한 이 빚을 빨리 갚으려고 러시아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저 어찌 보면 좀 갑자기 찾아와서 좀 과한 부탁을 했는데 그쪽에서 뭔가 받아들이려면 우리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오고 가는 건지. 과연 이 5가지를 다 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민영환의 이 5개 조항을 들은 러시아 외무 대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는 황제의 승낙이 떨어져야 합니다. 결국 니콜라이 2세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줍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황제를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의 만남은요, 바로 그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무 다행인 거야, 이게 네네. 진짜. 다행이다. 아, 정말 이게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통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민영환은요, 이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황제가 아시겠지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영환은요, 간절함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인이 바라는 것은 안정된 정부입니다. 조선인은 지난 3년 동안 생명과 재산의 안정감을 느껴본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지금 조선이 안정된 정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러시아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영환은요,
황제 앞에서 외무 대신에게 말했던 조선의 이 5개의 요청사항을 다시 간곡하게 긴장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황제 민용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귀하는 우리의 도움을 믿어도 될 것입니다. 어떤 느낌으로 들어오세요? 수락한 것 같은데. 왜? 맞습니다. 이 황제의 말은 긍정적인 신호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아, 이제 고종을 안전하게 환궁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그 희망 한 자락을 부여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중요한 건 아니었죠. 희망 섞인 말도 결국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문서. 문서화. 그죠. 문서. 사인하고 이거 도장 받아야죠. 찍어야죠. 지장 받아야죠. 그럼요. 자, 요구 사항을 전달했으니까 이제 러시아로부터 공식 답변서가 올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러시아가 답변서를 보내주질 않아요. 러시아와 일본은요, 조선의 영향력을 두고 비밀 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이 협정을 보면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맺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모스크바 의정서. 자, 의정서라는 거는요, 나라를 대표하는 정권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기록한 국제 간의 공식 문서를 말합니다. 모스크바 의정서는요, 러시아와 일본이 1896년 5월 모스크바에서 맺은 의정서입니다. 이 의정서는요, 비밀 조항이 있었는데 거기엔 만약에 조선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본과 러시아는 상호 군사 영역을 구분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 남북의 영향력을 나누자라는 속내가 담긴 거였죠. 이거 나중에 어디서 많이 듣게 되는 그 모습 같지 않아요? 아니, 그 6.25 전쟁. 네, 우와! 전쟁이잖아요. 소련하고 대박. 이제 6.25 전쟁이잖아요. 맞아요. 와, 어.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이때부터 과거에 러시아와 일본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참. 자, 그렇게 모스크바 의정서를 맺고 러시아가 입장 정리를 한 사이 민용환은 대답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걸 안 받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6월 13일 민용환은 다시 러시아 외무 대신과 마주 앉게 됩니다. 국왕을 궁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경비병을 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딱 잘라 거절을 하는 거예요. 다르네요. 민용환은요, 이에 굴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말합니다. 이 경비병이 만약에 안 된다면 200여 명의 군사 교관이라도 제공해 주십시오. 러시아는 단호하게 또 거절합니다. 그들은 서울에 주둔한 일본군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측의 공식 서면 답변서가 도착합니다. 조선 국왕은 원하는 한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물 수 있다. 만약 고종이 환공할 경우 러시아 정부는 안전에 대해 도덕적 보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고 계속 강조했던 것 바로 고종을 지킬 경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러시아는 도덕적 보장. 그러니까 명확하게 경비병 보내줄게. 네. 이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느낌이. 그죠? 또 이 차관 제공은 당장은 못하고 조사를 좀 해보고 필요할 것 같으면 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모스크바 의정서 때문에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었던 겁니다. 맞아요. 계속된 러시아의 이 거절에 이 민영환의 심정은 어땠을까? 민영환은 매우 낙담해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집이 떠나가라고 한숨을 쉬었다. 민영환은 이대로 조선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귀국을 미룹니다. 자, 그렇게 7월 14일 민영환은요 작별 인사를 빌미로 황제와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러시아의 군사적 도움을 끌어내고 싶어서 황제에게 끝까지 어필했던 겁니다. 진짜 절실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절실하니까. 황제와 이 만남 이후에요. 민영환의 노력은요. 러시아 외무 대신에게도 계속됩니다. 이게 아마 이 외무 대신 아마 얘들 왜 이러니? 진짜로. 진짜로. 얘들 왜 이러니?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민영환은 계속 외교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갔어요? 아직도 안 갔어요? 안 갑니다. 아직도 안 갔어요? 네, 아직도 안 갔습니다. 자, 이렇게 안 가다가 이제 드디어 8월이 됐습니다. 와, 8월 됐습니다. 네. 5월에 갔는데. 자, 이렇게 시간은 흘렀고요. 8월 13일 민영환은요. 드디어 외무 대신으로부터 마지막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조선 정부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다른 나라가 자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다면 러시아는 당연히 공평하게 처리하여 도울 것입니다. 치열하고 길었던 러시아와의 외교 협상.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러시아는요, 최종적으로 대령인 러시아 군사교관 단장을 포함해서 장교와 하사 14명을 조선에 파견합니다. 14명. 고종은요, 이 군사교관단을 최대로 활용해서 조선의 군대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민영환을 국방부 장관격인 군부 대신으로 임명했고요. 러시아 교관을 이용해서 궁궐 호위병을 양성할 것을 명합니다. 그 결과 조선의 군대는요, 궁궐을 경비할 만큼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와. 그리고 이 군대는 나중에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기도 하죠. 와. 일본과 러시아는 1년이 넘도록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승자는 일본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일본은요 바로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갑니다. 대한제국의 뼈아픈 역사의 순간 을사늑약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 결과 대한제국은요 일본의 허락 없이는 그 어느 나라와도 외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와, 완전히 갇혔네. 외교권을 박탈당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망한 겁니다. 가장 큰 거를 그리고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를 간섭당하고 통제당합니다. 나라가 일본 손에 넘어가는 이 참담한 상황. 그 와중에 11월 30일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울분을 참지 못한 한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설마. 누구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조선의 운명을 걸고 러시아로 향했던 민영환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민영환은 어떻게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아, 단도로 스스로 목을 그어 자결합니다. 이 민영환은요 자결 전 3통의 유서를 남겼는데요. 나는 한 번 죽음으로써 우러러 군주의 은혜에 보답하고 2천만 동포에게 사과합니다. 나는 죽어도 죽지 않고 기어코 여러분을 저승 밑에서라도 도울 것이니 마음을 합쳐 힘을 내어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은 자도 마땅히 어두운 저승에서 기꺼이 웃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이 한 문장에 다 드러나네요.